지금까지 지난 시간에는 진나라의 중국 통일, 한나라의 성립과 발전 멸망까지 주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한나라의 사회와 문화, 다음으로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먼저 한의 사회 문화, 한나라 때 들어와서 철기가 더욱더 발달하게 돼요. 중국에서 이제 철기 문화가 등장한 것은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은 춘추시대, 대략 BC 한 7세기경부터 이제 철기 시대로 들어갔는데, 몇백 년 지나서 BC 3세기에 오면은 철기 문화가 더욱더 고도로 발전하면서 그 철제 농기구를 만들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농업기술이 더욱더 발전하고 생산력이 더욱더 향상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생산력의 발전은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고, 또한 토지 사유화로 토지를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내지는 전혀 없는 자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가운데, 점차 토지를 많이 소유한 그러한 세력이 등장하게 됐고, 그들이 이제 대토지를 경영하는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호족이라고 해요, 호족. 이 호족은 우리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지.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지배계층을 호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지배계층의 명칭이 바로 이 한나라 때 등장한 그러한 세력가들인 호족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호족들은 그 지방의 세력가들로 성장해서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들이 당시 향거리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쉽게 해서 관리선발제도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향거리선제. 여기서 향과 리가 행정구역 명칭이지. 그러니까 우리 군, 현 밑에 향 밑에 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향리에서, 일반 지방에서 관리들을 뽑는 제도를 향거리선제라고 하는데, 이 향거리선제는 다 이 용어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제 우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 그 선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야. 즉 선거, 거꾸로 했을 때. 그러니까 향거리 선제라는 용어가 한나라 때 나왔고, 이 향거리 선제를 그 당시에도 일명 선거제도라고 불렀어요. 관리선발제도, 줄여서 선거제도라고 했는데, 그 선거제도라는 이 단어가 지금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 뽑는 거를 선거라고 하는데, 그 선거를 이 단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 능력 있는 이러한 인사들을 지방관과 지방의 유력자가 중앙에 추천하고, 그러면 중앙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간략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일부는 떨어뜨리고 일부는 관리로 뽑게 되지. 그래서 결국 이 대토지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대토지를 경영하는 그러한 그 사회, 지역사회, 권력을 장악한 그러한 지배자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을 호족이라 부르고 그 호족들이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해서 중앙무대에서도 권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중국 문화의 깃틀이 다 한나라 때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것이 유학. 이 유학이 정치 이념화에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나라에서는 이러한 유학을 이용해서 황제의 권위,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바로 유교를 보급하고 있어. 그래서 이때 중앙에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것을 태학이라고 하고, 그 태학에 오경 박사를 두고 이들이 인재를 양성했던 것이죠. 이때 오경 박사 제도는 뭐냐? 이것도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백제 때 오경 박사 제도가 있다고 배웠어. 즉 뭔 소리냐? 유교 경전 오경 있죠. 오경이 뭘까? 시서역 하면은 삼경. 우리가 43경 들어봤지? 그런데 여기에 예기, 춘추를 추가하면 오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 서경을 일명 상서라고도 하고, 또 일명 우리가 많이 쓰는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경이 있는데 이때 한 사람이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공자가 있어가지고 시경 박사, 서경 박사, 역경 박사, 예기 박사, 춘추 박사 자기 전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기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서경 가르치고 이런 오경 박사 제도를 설치해서 유학을 가르치고 유학을 보급해 나가는데 이때 완성된 최초의 유학이 바로 훈고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훈고학. 이 용어는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럼 훈고학은 뭘까? 진시황의 분서갱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진시황은 그런 법률책이라든지 의학책이나 기술책,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거를 빼놓고는 다 불태웠다 그랬지. 그래서 대표적인 거 유가의 서적, 뭐 노노맹전이 여기 있는 책들 싹 불태워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라가 들어선다면은 다시 예전에 있던 유학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게 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유교 경전류를 외우고 있는 사람을 다 모아.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경전을 다 쓰라고 해. 그리고 각자가 쓴 시경을 다 모아, 시경. 또 서경 모아, 역경 모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각자 외운 것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면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시경, 또 서경, 역경을 비롯한 유교 경전을 만들어내. 그 과정 속에서 그 경전의 작두 해석, 글자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을 아주 중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니지 그 당시 사람들이 훈고학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유학만 발달했느냐? 아니야. 그 일찍이 수백 년 전에 이 당시로서도 수백 년 전에 인도에서 등장한 불교가 바로 사막길, 즉 후한초면은 AD로 막 넘어올 때야. 그러니까 쉽게 지금으로부터 좀 2000년 좀 더 전 그쯤에 사막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지. 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초창기에는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역사책들이 나와요. 물론 역사책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이 한 무제 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역사책을 완성하게 되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사기라고 하는 사기. 이 사기의 특징이랄까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것을 좀 보겠어. 교과서에 있는 건데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이 쓴 역사책, 이것이 중국 역사에서 정사의 시작이 되는 정사. 즉 국가 차원에서 만든,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입장을 대변한 그러한 역사책을 정사라고 하는데 이 최초의 정사가 바로 사마천의 사기예요. 그래서 사마천은 이 사기에서 그 중국의 그 옛날 뭐 신화 내지는 전설시대라고 하는 삼왕오제부터 자기가 살고 있던 한 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어서 책을 썼지. 이게 바로 사기. 근데 이 사기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시간의 순서대로 쓴 것이 대개 편연책. 일기 방식이지, 일기 방식. 그런데 이 사람은 주제별로 역사 서술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크게 5편으로 나눴어. 여기 있던 대로 본기, 또 세가, 또 열전, 또 서, 또 표. 뭐냐? 본기는 제왕의 왕. 나중에 이제 황제가 등장한다면은 황제. 그러니까 진나라 같으면 그 책 명칭이 진시황본기, 진2세 황제 본기, 한나라로 봐서는 한고조본기, 뭐 한무제본기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최고 지배자의 역사를 다루고 두 번째는 세가라고 해서 제후, 들의 또는 이제 아주 유력한 신하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내지는 황후들, 그러니까 왕비들을 여기 소개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열전이야. 이 열전은 그 당시에 이제 주목할 만한 인물들. 이거는 절대 위인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위인도 소개가 되고 악인도 소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특이했던 주목할 만한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서. 요 서는 아주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서라고 하고 반고의 한서부터는 다 지라고 했지. 그래서 이건 다시 무슨 서, 뭐 봉선서, 무슨 천문서, 무슨 서 종류가 한 10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각각 거기에서 그 당시의 제도나 문화를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연표.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 기전체는 여기 있지. 동아시아 역사 서술의 모범이 돼. 이 소리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정사가 우리나라는 2개가 있어. 삼국사기. 고려시대 때 전시대, 삼국시대를 다룬 삼국사기.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와서 전시대인 고려시대를 다룬 고려사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2개 정사가. 그 정사 방식은 다 이 사마천이 쓴 이 사기 방식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 역사에서나 또 우리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때 잠깐만. 다시. 잠깐만, 뭐가 문제가 있나? 다시 공유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진날, 요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교과서를 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방식대로 후한 때 가면은 전환의 역사를 써줘. 그래서 그것을 한서라고 그래, 한서.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한 왕조가 망하면은 그 다음 왕조에서 전왕조의 역사를 써주는 그러한 전통이 생겨. 다시 말해서 사마천이 자기가 살던 시대까지 썼지. 그럼 이제 후한 때 가서는 한서를 써서 전환의 역사를 다루고, 이거 한나라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짧게 얘기했던 조비가 세운 위나라인데 그 위나라 가서는 후한의 역사를 써주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전왕조의 역사를 꼭 써주는 전통이 있게 되지. 그리고 이제 한나라의 문화 중에 또 하나가 채린이라는 사람이 제지수를 개량을 해서, 그러니까 현재 옛날 우리나라 이제 한지라고 불리던 그러한 종이 제조 기술을 널리 보급함에 따라 그걸 통해서 많은 책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학문과 사상이 발달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한나라의 문화는 한마디로 춘추전국 시대 이래 발전해서 문화를 융합해서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듯이 중국을 상징할 때 항상 한자를 써.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한쪽이라고 하고 중국 글자를 한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다 이 한나라의 한에서 유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때 한나라 때 바로 이 중국 문화의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중국 문화의 원류를 따라 올라가면은 바로 한나라 문화. 그래서 그만큼 한나라의 문화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이 한나라의 뒤를 이은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것도 먼저 교과서에 있는 것을 먼저 보기로 하자.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보려고요. 요거. 즉 이제 이걸 다시 앞서 순서대로 얘기하자면은 진나라가 있었지. 그 뒤를 이은 것이 한이야, 한. 그런데 왕망이 세운 신이 있다고 해서 신. 그런데 이 신을 무너뜨리고 유수가 다시 한을 세웠지.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랬었지?
전한, 후한이라고 했어. 바로 그 후한이 이거예요. 이 후한은 누구한테 무너졌다 그랬지? 조조의 아들 조비가 이 후한을 무너뜨리고 요 위나라를 세우고 있었지. 위를. 그러자 요게 위나라 들어선 것이 220년이에요. 220. 그러니까 한이 이때 나온 거예요. 후한이 나온 것이. 그리고 이에 요 위나라가 들어섰어. 그러자 그 한의 왕실의 후예라고 자칭 주장하는 누가? 유비라는 사람이, 성은 유시요 이름은 비, 유비라는 사람이 이거는 위라는 나라 이거 용납할 수가 없다. 한 나라를 무너뜨렸다? 용납할 수 없다. 자기가 곧 이 한의 후예로서 이 후한을 잇는다라고 하면서 나라 이름을 한이라고 써. 한. 여기 있는 한이야.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 전한 후한과 마찬가지로 구별을 해야 되잖아. 구별하기 위해서 이 한이 자리 잡았던 곳이 촉지방이야. 촉. 지금의 주로 중국의 사천성, 쓰촨성. 우리 사천 요리 잘 알지? 매운 거로 유명한. 또 대표적인 음식이 후어거. 그 사천 지방을 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전한 후한과 구별하고 해서 지명을 따서 촉한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거꾸로 한자가 떨어지고 그냥 여기 뜻이 촉이라고 하는 촉. 그러자 여기 이제 장강이지 이렇게 한번 흘러가는데 이 남쪽에 있던 우리가 흔히 강남지방이라고 하지. 이 강남지방에서 누가 손권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중국 역사상 나라가 동시에 3개가 있었어.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야. 삼국시대.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촉이 위나라한테 망해. 그래서 위나라와 오나라 2개가 있다가 위나라가 신하였던 사마염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마염이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진을 세우게 돼요. 한자가 또 다르지. 여기 진시황이 진 나라가. 그리고 이 진나라에 오나라가 망하면서 진나라가 일시적으로 중국을 통일을 해요. 이때 통일했을 때가 280년. 아까 후한이 망하고 위가 시작된 건 줄 알았지? 220년이 남았어요. 약 60년간의 분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진나라가 이 280년에 싹 통일을 했어. 그런데 그 사마염, 이 진을 세운 사마염이 죽자마자 급속도로 쇠퇴. 왕실의 내부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북쪽에서, 저 북방에서 오호라고 해요. 흉노족, 갈족, 선비족, 저족, 강족 5 족속이 각각 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쪽에서. 그래서 중국의 화북지방 이 일대를 장악을 해서 여기에 결과적으로 최고 몇 개의 나라가 있었느냐? 16개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돼요. 동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총 수십 년에 걸쳐서 총 토탈 16개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 뭐라고 했느냐? 5개의 오랑캐가 총 16개 나라를 세웠다 해서 무슨 시대? 5, 16, 19 시대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이때 5호가 저 북쪽에서 막 이 5개 족속이 막 쳐내려왔을 때 결국 진나라는 버티지 못하고 영토의 절반 가까이를 뺏기고 수도를 옮겨. 어디로? 여기 있네. 건강이라는 데로. 그 전에 수도는 어디였어? 러야. 상대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지. 그래서 이 5호 16국이 되기 전에, 즉 중국 전체를 지배할 때는 이거를 서진이라고 불러. 서쪽에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5호에게 영토를 뺏기고 수도를 동진으로 옮긴 다음부터는 동진이라고 해. 우리 주나라가 서주와 동주 나눠지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족은 남쪽으로 쫓겨내려가서 요 양쯔강 유역과 그 이남만 지배하면서 이렇게 왕조 교체가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조라고 해요. 그런 식에서 계속 쿠데타 혁명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진. 한자 또 다르지? 반면 북쪽에서는 한동안 혼란기하고 동시에 여러 나라가 막 존재하는 가운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위나라가 통일을 해. 싹. 그런데 요기 위와 요거 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위라고 하고 요거는 북이라고 해. 한자는 같아 또. 뭐 한자 써도 잘 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개 나라에 있었는데 결국은 5호 중에 선비족이 세운 북이가 싹 통일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나라가 몇 개가 될까? 일시적으로 2개가 되는 거예요. 북이가 중국을 통일할 때가 439년. 그때 남쪽에는 420년에 만들어진 송나라가 있었어요. 이 송은 우리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와 교류하던 송나라가 아니야. 한자는 같지만. 어쨌든 남쪽에는 송, 북쪽에는 북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리가 남북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포괄적으로 한나라가 망한 다음부터 나중에 수나라가 통일되기 전까지 그 전체의 분열기, 요게 대략으로 500년에 가까운데 이 분열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여기 위진남북조라고 있지? 위, 진,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 후한이 망한 다음부터 중국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얘기 했지. 후한 멸망 후에 삼국으로 분열돼서 중국이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 위를 계승한 진이 재통일했지만은 그 진을 재통일한 사마염이 죽자마자 곧바로 내분이 일어나고 그런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5호 충노 선비 저갈강이 쳐들어와서 중국의 북쪽 절반 가까이 이걸 올라왔네. 그냥 가자. 저갈강이 내려와서 북쪽을 지배하게 됐다 그래서 그때 진은 그 영토의 절반 가까이를 빼앗긴 거야. 그리고 그 본거지가 강남쪽으로 이주했는데 수도의 위치를 봤을 때는 서에서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때 초창기 중국 전체를 지배한 지는 서진. 중국의 진나라의 절반 가까이를 뺏기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통치하는 나라를 동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5호 16국은
북위가 통일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북쪽에 나라 하나, 남쪽에는 한족의 나라. 이것을 남북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 이 북위가 통일한 다음부터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쳤다는 거야. 한화 정책이 뭘까? 근데 아까 중국을 상징하는 단어 뭐라고 했었지? 한. 그러니까는 아까 중국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야? 그냥 중국화 정책이야. 뭔 소리냐? 아까 북위를 세운 족속은 뭐라고 했었지? 선비족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 선비족인데 스스로 선비족의 전통을 초창기엔 중시했으나 결국은 자기의 어떤 본질을 포기한다고 할까? 철저한 중국화 정책을 펼쳐. 그래서 중국식의 통치제도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정비하게 되죠.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수도를 대동에서 다시 지도를 보자. 여기 있어. 그 당시쯤이면 평성, 지금의 대동, 중국 발음으로 따뚱, 여기에서 수도를 러양, 지금 우리 발음으로 하면 낙양, 아주 유명한 도시지. 여기로 옮기면서 철저한 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 자기의 성까지 버리고 한족의 성씨, 그러니까 중국 성을 따르게 만드는 거야. 이때 이 선비족의 성씨는 두 글자야. 탁발, 우리 발음으로 하면 탁발이라는 두 글자의 성씨였는데 이런 성씨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중국의 한 글자 성씨를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또한 이 선비족의 황제들은 부인을 한족을 맞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 태어난 왕도 다시 한족의 여자를 부인을 또 맞아요. 그럼 그 태어났지 왕이 황제가 그러면 또 다시 한족의 여자를 맞이해서 그 황제 자리를 이어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면서 선비족의 복장, 언어까지도 금지시켜. 엄청난 철저한 중국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반발도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북위와 서위가 아까 위 둘로 나눠지고 각각 동위는 북제, 서위는 북주를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남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족은 강남을 위주했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 동진 쫓겨내는 그 왕조가 동진인데 얼마 있다가 신하인 유유라는 사람의 나라를 뺏겨. 그래서 그 유유가 세운 나라가 송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황제의 권력이 약한 가운데 빈번한 왕조 교체. 나라가 몇십 년 내지 100년 내뿐이 안 가는 거야. 이런 정치적인 변혁, 불안이 지속돼.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강남 지방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양쯔강 유역과 그 이남은 뭐 옛날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는 아주
변방, 아주 시골 촌구석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한족들이 이 5호의 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지.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촌구석이었던 강남 지방을 개발을 하고 그 촌을 농경지로 만드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대규모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농업 기술도 보급되면서 강남의 경제력은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향상되고 있어요. 한편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문벌 귀족 사회라고 얘기해요. 귀족은 귀족인데 무엇을 중시 여긴다? 문벌. 그냥 쉬운 말로 가문. 쉽게 얘기해서 같은 귀족이라 하더라도 귀족 간에도 층이 있는 거야. 대단한 그런 대귀족이랄까? 수준이 높은 귀족. 또 귀족 사회에서도 서열이 좀 낮은 귀족이 있는데 이때 중국을 이끌어가는 사람, 아니 지배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문벌 귀족이 형성된 이유는 뭐냐? 바로 구품중정제라는 관리 선발제도 때문이에요. 구품중정제. 이건 무슨 제도냐? 중정관이라는 관리가 각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방의 제덕, 뭐 재주와 덕이 어떤지, 또 그 사람의 명망, 사회적인 어떤 지위랄까 이런 것에 따라서 인재를 구품으로 나누어서 중앙에 추천을 하는 게 구품 중정제야.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뭐냐? 중정관이 지방에 가서 향촌의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 이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냐? 중앙의 고위 관리나 호족들이 자신의 일족, 그러니까 자기 가문 사람들을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관직에 나아가게 돼. 그러니까 결국 뭐냐? 능력보다는 가문을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고, 즉 그 가문이 우월한 귀족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서 이것을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뭐 지방 권력뿐만 아니라 이들이 중앙으로 갔을 때 중앙의 고위 관직까지 독점을 하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풍요롭게 사는 그런 사회가 이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나라까지는 호족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한 이후에 위진남북조는 문벌귀족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사회의 특징을. 다음으로 이제 위진남북조의 문화. 북쪽은 북쪽. 그러니까 선비족을 비롯한 그 오랑캐들이 주가 된 그런 지역에서는 주로 불교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북조 왕실의 후원 속에서 불교가 발달했고 그러면서 대규모의 석굴사원이 만들어지지. 대표적인 데가 윈강과 룽먼에 있는 것인데 윈강 석굴사원은 교과서에 있어. 보면은
여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이 석굴이, 그러니까 왜 석굴이냐면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굴이라고 표현한 거야. 여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돌이 약하다고 할까? 그래서 이게 파고 들어가기 쉬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돌인 뭐 화강암 뭐 이런 것들은 파고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옛날에 도구 가지고는. 근데 여기는 파고 들어가기 쉬워. 이렇게 파고 들어간 다음에 이 석굴을 만들었는데 이 높이가 15m가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이 귀 길이만 약 한 2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불상을 만들어. 그리고 이 얼굴은 당시 이걸 만든 황제의 얼굴과 최대한 흡사하게 만들면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어. 잠깐만 또 공유. 거꾸로. 그래서 북조는 주로 불교를 신봉했고 황제를 중심으로 지배층이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들의 통치에 이용을 했고 그런 가운데 엄청난 석굴 사원을 만들었고 반면 남조는 주로 도교를 신봉했어. 한족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이 주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당시 위진남 북조 시대 모두 불교, 도교, 노장사상, 청담사상이 다 유행을 했는데 불교는 주로 북쪽에서 발달했고 도교는 주로 남쪽에서 발달했다는 소리야. 어쨌든 그 옛날 내려오던 도가사상부터 신자사상을 융합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는데 도교예요. 이 도교를 또 황실에서 주로 남조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 특히 또 남조에서는 노장사상,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무의자연을 주장했던 노장사상과 또한 청담사상, 청담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귀족이나 지식인들이 속세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 자연으로 들어가. 근데 중국의 남쪽에는 주로 대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림, 이게 요즘으로 얘기할 때 자연을 상징한 단어예요. 이 중림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벗하고 살면서 맑고 청아한 얘기만을 해. 지저분한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청담. 그래서 이때 노장사상과 청담이 유행을 해.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중림,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7명이 있어서 중림 7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이때 문학도 당시의 노장사상과 청담사상을 반영한 그러한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귀거래사예요. 도현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귀거래사. 이 귀거래사는 돌아서 가자. 어디로? 속세를 떠나서 요즘 말로 하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화로 설명하는 고계지의 여사잠도. 이것도 교과서에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고계지의 여사잠도의 당대 모사본. 이건 무슨 얘기냐? 이때 그림이 있었어. 여사잠도, 고계지가 어린 여사잠도. 그런데 이게 당나라 때까지는 이제 이어져 내려와. 그런 가운데 당나라에서 이 그림이 이제 색깔도 옅어지고 없어져 가니까는 당나라 때 이 고계지의 그림을 똑같이 그려. 그걸 모사라고 하는 모사.
그러면서 지금은 고계지가 직접 그린 그림은 안 남아있고 당나라 때 여사잠도를 그대로 똑같이 그린 그림이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벌귀족의 형성과 그래서 문벌귀족 뭐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지? 구품 중전자 때문에. 그러면서 이 남북조의 귀족 문화. 그래서 지금 불교, 도교, 노장사상, 청담사상 얘기를 했고 다음으로는 이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어. 오늘 여기까지.